despite all the Korean I know that I could pronounce a little bit have my Chinese accent. It's my honor and privilege to be here to share with you some of my learnings in the past, I would say 10 years as CEO of Human Dynamic. Much of my presentation will focus very much on the PhD research that I conducted about 2 years ago at a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southern China. The subject matter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is the leadership as practice, LAP. Now, LAP is a relatively new concept in the leadership studies. Many of us kind of think of leaders very much as the leader, that is, that one man or one lady on the top, and then they're driving the change. And so the leadership, very much what we think of leadership is the leader will have a vision, and then they have a strategy, and then to execute the whole organization, follow the leaders to execute that strategy effectively. Okay. So that is okay as long as we see leadership very much as one person or a few people, okay, on the top. But from our experience, we know that leadership is not just about the top leaders, right? Because in any organizational change, if your company is like a small company like mine, okay, less than 100 people, or a little bit bigger, okay, small to medium enterprise, a few hundred to a few thousand employees, or big corporations like many Korean companies like LG, Samsung, Hyundai, whatever, and then there are more than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employees in the organization. So if you think of during organizational change, you have the top leadership, you have the middle management, and then the ground level individual contributors or general workers. Which group of the leaders are most resistant to change?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누가 변화를 가장 싫어할까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중간 관리자일까요? 아니면 일반 직원들일까요? 누가 가장 변화를 싫어할까요? 자꾸 반발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뭔가 변화를 하려 때요. 위 최상일까요? 중간일까요? 아니면 일반 직원일까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탑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탑 리더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몇 분 손 드시네요? 중간 관리자요. 네, 반 이상이 드셨네요. 일반 직원이다, 평직원이다. 네, 없네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네, 불만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네, 그래도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 회사 조직의 구조의 변화가 있을 때 일반 직원들도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그 변화의 방향에 따라가긴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요청을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 직원들은 변화가 요청이 됐을 때 그 해야 할 일을 불만을 한다 하더라도 하게 됩니다. 탑 리더다라고 하면은 사실 20에서 뭐 대규모 기업이라고 하면은 20에서 25명의 탑 리더가 있을 것이고요. 뭐 중간 기업이라고 하면 10에서 20명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CEO가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최상위에 있는 많은 탑 리더들이 변화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CEO가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하겠죠. 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금방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 리더십은 사실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충실히 다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CEO와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도 또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중간 관리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관리자를 보면 수천 명, 수백 명이 됩니다. 탑 리더는 사실 이 중간 관리자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이 각각의 부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부처에서는 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이 그 사람을 따라하죠. CEO를 안 따른다 하더라도 중간 관리자인 그 부처나
대표나 국장 이런 사람들은 잘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들이 중간에 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탑 리더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걸 따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게 바로 중간 관리자입니다. 네, 제 박사 연구 논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렸어요. 저는 중간 관리자가 회사에서 특히 회사 변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중간 관리자들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데요. 그냥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따르기만 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중간 관리자가 왜 상위 탑 매니지먼트에서 이런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것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간 관리자로서 내가 참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직원들에게 도와줄 수도 없고 직원들에게 변화를 따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되게 무기력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을 때는 중간 관리자가 회사의 조직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탑 리더가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본 것처럼 탑 리더의 영향이나 결정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일반 직원들에게 회사 내에 있는 모든 각계각층의 직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성별 역할 그리고 각각의 세대적인 차이를 넘어서 말이죠. 홍콩에서 몇 년 전에 저희가 한국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홍콩에서 하나 연구를 했었는데 당시에 한국 TV 시리즈나 한국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를 그때 TV나 한국 영화를 컨텐츠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국 문화를 하나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성별 역할이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성이 회사에서 리더십 역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여성들은 매니저 앞에서 커피를 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넘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여성은 약간 남성보다는 아래에서 다른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역할로 그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남성, 여성이 동등한 임금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의 차이와 문화들이 그리고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가치관과 실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실행과 가치의 그래프인데요. 각각의 레벨마다 국가, 가족, 전문가, 그리고 기업,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 회사를 다니신다면 각 부처마다 회사 내에서도 팀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재무팀 다르죠. IT 들어가면 거기 문화 또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영업팀 가시면 거기도 문화가 또 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각각의 전문직마다 그리고 각각의 부처마다 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문화를 어떻게 바꿔서 판도를 바꿀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어떤 문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 문화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라는 얘기를 할 때는 변화 관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중간 관리자가 무엇을 하나요? 이 중간 관리자가 이 변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는 조인트 커틀러의 그 책을 보면서 변화 이끌기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10년 이상 회사의 기업 문화를 연구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고 있고 또 비즈니스 혁신에 있어서 왜 실패하는지를 연구를 해서 변화 이끌기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존 코틀러 교수님에 따르면 변화 관리는 변화를 이끄는 단계를 잘 밟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어떻게 비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 비전을 소통을 하고 또 이것을 실행하는가 그것입니다.
뭐 대단한 과학은 아니죠. 뭐 그 비법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내 비전을 만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 이게 한 가지 일방향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일방향으로 일어났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제 한 개의 연구의 목표는 정말 그렇게 일어나나?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일어나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주제는 이거는 일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는 경우는 몇 단계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게 가끔은 굉장히 완전히 그 혼란스러운 그런 단계를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EO나 탑 리더가 이 프로세스를 변화 관리의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왔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응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리더십을 적응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되고 있고요. 이 변화를 관리할 때 그 변화를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미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래 환경이 어떨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미래의 문화와 미래의 마음가짐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의 변화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리더로서 그리고 조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부터 바로 취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예측입니다. 미래 리더십에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대응과 속도, 그리고 유연하고 혁신적이고 능동적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개방적이고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고 경쟁적인 환경에 집중을 하고 미래 시장을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외부 조직과의 시너지 창출을 하고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을 허용하고 또 모든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구 제조사가 있었어요. 이 가구 제조사가 품질 통제, QC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조립 라인에서 이 품질 문제를 파악을 했다면 누가 이것을 생산 라인의 스탑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죠.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공장장이 있죠. 그리고 운영을 담당하는 라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담당 감독관이 있죠. 각각의 라인 안에 부분별 섹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서 일하는 것은 일본 근로자고요. 그리고 섹션 리더, 라인 리더, 공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상에서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산 라인의 스탑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예, 공장장 스탑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 공장장이다.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공장장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운영 담당자,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두 분 계셨네요. 두세 분 계셨고요. 라인 매니저가 해야 된다. 이 각 해당 라인 매니저가 스탑 버튼을 눌러야 된다 했더니 손을 좀 더 많이 드셨네요. 섹션 담당, 섹션 감독이 그 해당 구역의 섹션 담당을 하는 감독관이 눌러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몇 분 또 계신 것 같고요. 네, 일반 근로자가 해야 된다.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레벨까지 권한을 줄 것인가, 그런 의사결정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근데 아까 그 사례 들었던 공장은 일반 근로자가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요? 왜냐하면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이 품질 문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한 거죠. 섹션 감독이나 라인 매니저보다도 품질 문제는 근로자가 그 기계를 매일매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탑 버튼을 누르기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계가 계속 움직이죠. 여러 가지 뭐 베어링이나 망치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회사는 많이 그 쓰레기 폐기물이 발생할 것입니다. 쓰레기는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바로 중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 완성 제품의 결함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그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계속적인 변화를 관리하고 동적인 네트워킹과 연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그리고 실용적인 통합을 하는 것. 맨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연구 분야고요. 리더십에 있어서 뭐 이렇게 새로운 연구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통에서는 이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남성들이 이렇게 덩치 큰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전투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그러다가 군에 들어가기 전에 군에 큰 영감을 주는 그런 발표를 하죠. 왜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마치 전투에 가는 것처럼 왜 싸워야 되고 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막 영감을 부여넣는 그런 발언들을 합니다. 연설을 하고, 그리고 자 이제 전투장으로 가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게 과거의 영웅적인 리더십의 전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이끌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상부에서 내리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으면 이렇게 이 결정이 내려지면 이것이 전파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유연한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연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무엇일까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셨으면, 이런 뭐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이런 거를 봤으면 새떼가 있죠. 새떼, 물고기 떼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수천 마리 혹은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나 새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방향을 바꿀 때도 빠르게 하고, 이 중에서 참치가 됐든 연어가 됐든 한 무리의 물고기나 새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포식자로부터 피하기도 됩니다. 상어가 다가올 때 방향을 확 같이 전환을 해서 혼란을 일으켜서 목숨을 구하곤 하죠. 리더십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이런 리더십 연구는 동물의 행동을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좌측으로 가야 될까 우측으로 갈 때까 결정을 할 때 이 토론을 하지 않고 동물들은 그냥 움직이죠.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한두 마리가 움직이면 전체 떼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리더십은 인간의 조직이 어떻게 동물과 같은 그러한 행동 양상을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까, 그것을 연구합니다. 몇 마리의 리더격인 그 새들이 움직이면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네, 그래서 근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 중에선 그거는 아직 옳지 않다,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두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지금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랑 안에서도 많은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적인 네트워크와 연결, 소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물고기와 새를 연구를 하면서 배운 것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체 때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옆에 있는 물고기나 옆에 있는 새랑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감지하고 있고 그 감지를 바탕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구축을 할 때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된 그러한 회사를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모두에게 전달이 돼서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변화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EO가 있고 CEO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변화를 이끄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회사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는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역량은 스킬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입니다. 회사의 능력입니다. 팀이자 회사의 능력입니다. 바로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사 전체에서 이러한 능력이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탑 리더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가져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냥 중간 관리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탑 매니저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가 가져야 되는 능력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제죠. 모든 팀, 그리고 모든 직원,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과 주제의식을 갖고 이렇게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이 모두가 갖춰야 되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조직 구조를 봤습니다. 탑, 미들, 그리고 일반 직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탑과 밑에 있는 일반 직원들을 연결해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중간 관리자들에게 매우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중간 관리자가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면 비전이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면 여러분들의 회사는 결국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죠. 중간 관리자가 하게 되면 회사가 바뀌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회사들은 미들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맨 위에 있는 탑 매니저한테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로벌 컨퍼런스 콜에 와서 참여를 하셨으면 이거를 배워가셔서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나 어떠한 좋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중간 관리자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주어서 이들이 변화를 소통하고 변화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내셔널 뱅크에서 그 은행의 국제은행에서 이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자문을 했었는데요. 40명의 매니저들을 모아놓고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에 관해서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브랜치 매니저가 그 자리에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 자신의 팀에게 이 변화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방식이 있을까 이런 걸 배우고 있었는데 브랜치 매니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그 앞에 CEO가 앉아 있었는데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결정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결정을 했고 반드시 이거를 직원들에게 같이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해서 같이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브랜치 매니저가 더 슬퍼졌죠. 그러면서 나는 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 결정을
하지 않았고 이런 변화는 어제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팀원들한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CEO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안에서 정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좀 약간 텐션이 생겼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긴장감을 좀 누그러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브랜치 매니저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 어떤 입장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변화가 당황스러울 거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브랜치 매니저의 팀원들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매니저님이 얘기하는 거를 훨씬 더 편해할 것이다. 첫 번째로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매니저님은 리더로서 직원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문을 그리고 직원뿐만 아니라 상부 매니저, 탑 매니저랑도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한다, 안 한다라고 딱 해버리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제 그 회의에 적극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중간 관리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 관리자 들이 이러한 리더십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하고 독려하고 권장해야 됩니다. 제 박사 연구는 리더십 as practice, 랩이라는 개념을 연구했는데요. 중간 관리자가 그동안 여러 회사에서 무시가 되었던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본 예시처럼 변화가 있으면 그 전날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그 다음날부터 오늘부터 당장 실행에 대한 입장에 있는 게 바로 중간 관리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간 관리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충분하게 변화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점부터 중간 관리자를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참여를 시키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회사의 변화를 봤을 때 리더십의 변화나 직원들 개인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 레벨에서 세 개 층위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변화고요. 새로운 디렉터가 왔다. 새로운 사장님이 왔다. 이런 식으로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때고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문화적인 변화를 이끌고자 했다라고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좀 번거로운 그런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층에 있는 세 번째 층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중국의 신년 구정이 지나고 나면은 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해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하는 것이 개인에게 중요한 것처럼 이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조직 변화, 리더십 변화가 3층의 서로 다른 층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래 유지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제 이론은 중국인도 다르고 제조회사도 다르고 한국도 다르고 유럽의 다국적 기업이니까 또 다르다라는 것들을 일단 차이를 여러분 감도하시고요. 이 모델은 다른 회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참고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일부 내용들은 바로 적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문화적인 차이, 상황적인 차이를 감안해서 있는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정답인 것처럼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마다 회사마다 다 다르다는 것 염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과 맥락을 분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모델이 유관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적절하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문제 해결과 중간 관리자의 LAP에는 4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4가지인데요. 의사 관련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임무와 타겟이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근데 비전을 제시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최상위 매니저에서 일어나는 거고 최상위 매니저가 중간 관리자한테 비전을 제시하게 되죠. 중간 관리자는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다 문제 해결에만 할애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집합적인 데이터를 가져다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합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 명의 결정, 한 명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더 이상 한 명이 아니죠. 집합적인 리더십이 이제 미래의 리더십입니다.